한국이 핵무장 하면은 미국이 반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맞죠. 당장은 맞는데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재선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와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죠.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류 핵무장론은 곧바로 즉각적으로 핵무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핵무장에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어서 일단은 핵 잠재력부터 먼저 확보하고 트럼프와 같은 뭐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핵보유의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브루스 클링너라고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도 올해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채택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이 핵무장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핵을 가지게 되면 또 중국 쪽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뭐 5분의 4 이상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뭐 4%도 안 된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이 핵을 이제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한미일 상호 방위 협정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데 한일 간에는 기존 역사적 문제라든가 많은 갈등 때문에 양자 방위 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자 틀에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대 안 할 겁니다. 한미일 상호 방위 협정 체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미국이 가장 지금까지 원해왔던 거거든요. 원해왔던 걸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은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중국으로 기우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안심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진영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거기서 이제 한국이 좀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우리가 원치 않든. 그래서 그런 큰 흐름으로 가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이제 비대칭이죠. 근데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한미 동맹이 보다 더 이제 뭐 균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우리의 발언권도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한 게 만에 하나 저희가 한국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도 지금 그 기술 수준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장기가 걸릴 것 같은데 기술적인 장애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다른 장애물들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의 사용 해결료 재처리가 제한을 받고 있고 우라늄 농축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뭐 사전에 개정을 해서 일본과 같은 정도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NPT를 탈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NPT를 탈퇴하지 않고는 우리가 은밀하게 핵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AEA가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먼저 넘어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핵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내에 일종의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년 지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기술적 능력도 좀 고도화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이제 무기와 관련된 좀 연구를 했던 핵과학자들 주장을 좀 종합하면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 등 핵 잠재력에서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허용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일본은 그런 조건인데 한국은 그런 조건이 아닌지가 그냥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한국하고 일본의 기술 수준을 비교할 때 일본도 제가 듣기로는 맘만 먹으면 금방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기술적으로는 빨리 핵무장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과거에 일본 경제가 한참 잘 나갔을 때 미국이 교육과 관련해서 일본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었죠.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뭐 일본에 요구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하고 또 돈이 많을 때 그때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로비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사용 해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미국의 상당히 큰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핵 개발은 하지 않을 거다.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본은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도 이미 뭐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본 국민들의 반핵 정서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만약 정치인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그 정치인은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반핵 정서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은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그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관료들 사회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결정만 하면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지만은 일본도 그 당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 당시 좀 착각을 했던 거는 미국이 그렇게 빨리 핵무기를 만들지 몰랐던 거고, 만약에 일본이 그 당시에 미국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했으면은 미국이 지금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의 과거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런 기술자들도 있고 사실 준비는 다 돼 있다. 예,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핵무장하더라도 일본이 따라서 핵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반핵 정서 때문에.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은 그때는 일본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그 경우에 그러니까 일본이 핵무장 결단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본 따라갈 수 있느냐? 지금 같은 상태에서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장하면은 일본도 핵무장할 것이다라는 걸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에서 일본도 따라하고 뭐 대만까지 막 하려고 하고 동북아 핵 도미노가 발생할 거고 핵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그 동북아 지역 질서가 불안정해질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그러면 반론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올 것처럼 끔찍한 최악의 상황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북아에 핵 확산되고 전 지구적으로 핵 확산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자기네들도 핵을 갖고 싶겠지만은 국민들 정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국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70% 이상의 자체 핵보유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결기가 없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에 대만도 당연히 핵을 갖고 싶겠죠. 근데 대만이 핵을 가진다고 하면은 중국이 곧바로 대만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전문가들하고도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뭐 중국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이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도 있고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지만 근데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한국 핵 갖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반대한다. 일본이 핵 갖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절대 반대. 대만이 핵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다. 곧바로 공격한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하더라도 반대의 수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이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 안 하지만은 일본이 핵 갖는 거는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대만의 핵 위협이라는 거는 이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고. 국제사회 반대 때문에 제재에 직면할 거라고 다들 주장하고,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제재하면은 엄청난 그 후과가 있을 거다. 전례가 과거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핵무장 시도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무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일한 페퍼국이니까 그 반핵 정서가 되게 강하고 지금 정부도 핵무기 없는 세상, 이게 기본 방침이니까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장애물,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미국이 반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맞죠. 당장은 맞는데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의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와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죠. 핵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류 핵무장론은 곧바로 즉각적으로 핵무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핵무장에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어서 일단은 핵 잠재력부터 먼저 확보하고, 트럼프와 같은 뭐 정치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이제 미국을 설득해서 핵보유의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많은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이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약간의 뭐 반대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은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일절 채택이 안 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하겠다.
라고 하는데 미국이 유엔 안보를 제재하게 되면 이건 우리에 대한 배신행위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채택하려고 해도 미국이 비토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저의 이제 단순한 추정은 아니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아이논이거든요. 로버트 아이논이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그때 발표된 논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핵무장하려고 할 경우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채택되는 걸 이제 막아줄 수는 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단독 제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미국이 나서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채택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막아줄 수도 있지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중러가 제재를 채택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거다. 이래도 하겠냐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이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항상 주도했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유엔 안보리 차원 제재가 있고 또 미국 단독 제재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에 대해서도 브루스 클링너라고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도 올해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채택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이 핵무장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뭐 미국의 단독 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단독 제재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게 있고 의회에서 법으로 채택돼서 실행에 옮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크게 대통령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정당의 입장도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정치인들이 다 대부분 보면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런 뭐 이야기를 한 정치인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할 때 한국이 그때 본격적인 핵개발로 가는 게 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 하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핵개발로 가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우리가 아주 강력한 제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핵무장으로 가려고 하면은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핵무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 내부 설득도 필요하고 핵무장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내부적으로도 핵무장에 필요한 뭐 기획이 필요합니다. 기획이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미 설득이라든가 대유럽 설득이라든가 대중 대러 대일 설득 같은 그런 정교한 논리가 좀 필요하죠. 한국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 설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 핵자강 전략 포럼이라는 걸 만든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 그룹이 또 외국의 전문가 그룹을 또 설득을 해서 외국으로부터 이제 저항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룹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미국의 상하 양원을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분열돼 있으면은 사실 설득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야당과의 어떤 일정한 공조라든가 설득도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뭐랄까 혼란과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핵 잠재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핵무장은 반대하지만은 핵 잠재력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은 북한의 기업이 더욱더 고도화된다고 하면은 국민들 가운데서도 핵무장 여론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야당의 입장도 바뀔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그 국내적인 여건, 외부적 환경 이걸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진척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이 지금 추구해야 할 핵무장 단계별 시나리오 이런 거를 준비 사항 같은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셨는데 핵무장을 완료했는데 그 다음에 이후 장기적으로 준비의 과를 지향한다고 쓰신 걸 봤는데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핵무기를 어쨌든 보유한 다음에 이제 포기한다는 건지 뭐 줄인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핵 확산을 우려해서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명분으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 그러니까 조건부 핵무장론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거고, 북한이 핵 감축 협상에 나오면은 북한과 협상을 해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까지 갈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핵 균형을 이루면 됩니다. 저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간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용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4,000개 이상의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로는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은 얼마 안 가서 북한이 그만두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감축하면은 그러니까 국제사회 제재도 완화해 주겠다 해서 그 5분의 1 감축하면은 가령 북한의 철광석 수출에 대한 지금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풀어주겠다.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면은 그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일단 준비핵화, 북한이 최소한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 핵무기는 일단 용인한 상황에서 계속 줄여감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방식, 그 과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재도 완화하게 되면은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고 개성공단도 재가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진보 세력들이 원했던 남북 교류협력의 재개도 가능한 거죠. 핵감축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보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빼고는 폐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되고 북일 관계 정상화되면은 뭐 동북아 정세도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이 저는 동북아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핵 자체 무장보다는 계속 나토식 핵 공유해가지고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 이런 얘기, 이 정도가 아마 가장 현실성이 더 있지 않나. 볼턴이라는 사람도 최근에 똑같이 주장했던데, 이 전술핵 재배치는 지금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그럴듯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건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부터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보다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도 어렵고, 재배치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서서히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소련이 해체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90년대 초쯤에 미소 간의 협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핵무기를 감축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핵무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전술 핵무기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전략핵이 더 위력이 있으니까 전략핵은 놔두고 전술핵을 주로 폐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토에는 그 전에 전술핵을 배치를 했던 거고, 나토에 배치한 전술핵하고 미 본토에 약간의 전술핵이 있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전술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고 싶어도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이 없다. 그래서 배치하려면 새로 전술핵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 무기가 없다라는 거, 충분치 않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 생산을 하면은 가져올 수도 있겠죠.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꽤 달라지는 게 없는 거는,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을 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있는 전술핵 가지고 북한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사용할 겁니다. 그냥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핵무기로. 미국이 본토에 있는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든 한국에 있는 핵무기로 공격하든 북미 간의 핵전쟁을 이제 불가피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 대통령이 이걸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 대통령이 그걸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의 확장 억제나 나토식 핵 공유나 그 옵션들이 지금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ICBM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는 핵무기가 본토에 있건 한국에 있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렇게 미국한테 중앙국 대상이 아닌데 그런 나라하고까지 핵전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워싱턴 DC라든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에서 가장 큰 관심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거든요. 북한은 그것에 비하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핵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핵을 보유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미국한테 그걸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핵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 핵 문제는 수십 가지 해결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고 상대적으로 뭐 중요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집중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한미동맹에 어쨌든 핵무장을 하면은 한미동맹에 어쨌든 악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아이논처럼 한국의 핵무장에 비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뭐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나가기 어렵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핵을 가지면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국 핵을 가지게 되면은 뭐 많은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뭐 많은 주한미군을 배치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과연 누가 결정을 내릴 건지 등 이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핵을 가지게 되면 또 중국 쪽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뭐 5분의 4 이상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뭐 4%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중국 쪽으로 기울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이 핵을 이제 개발하게 될 경우에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한미일 상호 방위 협정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에 그리고 미일 간에는 상호 방위 협정이 체결돼 있죠. 한일 간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일 간에는 기존의 역사적 문제라든가 많은 갈등 때문에 양자 방위 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자 틀에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대 안 할 겁니다. 한미일 상호 방위 협정 체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미국이 가장 지금까지 원해왔던 거거든요. 원해왔던 걸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은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중국으로 기우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안심을 하겠죠. 다만 이제 한미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방위 협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강한 거죠. 뭐 대중 견제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 간의 삼각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좀 더 지금보다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핵 개발의 방향으로 갈 때는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진영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거기서 이제 한국이 좀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그런 큰 흐름으로 가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이제 비대칭이죠.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한미 동맹이 보다 더 이제 뭐 균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우리의 발언권도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핵 이슈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정성장 실장님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회에서도 좀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